그날 밤 대감댁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안채 구석방에서 여인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산파가 분주하게 오갔지요. 강대감댁에 씨바지로 들어온 복순이 해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문대감은 사랑채 마루를 서성이며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는 감추지 못한 기대가 어려 있었지요. 10년을 기다린 아들, 대를 이을 핏줄이 드디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본부인 윤 씨는 안채 대청에 앉아 손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들이 태어나면 저 천한년이 기세등등해질 것이고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대감이 벌떡 일어섰고 윤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때 산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대감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대감의 얼굴에서 기대가 사라졌고 윤씨 부인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지요. 쓸모없는 년 같으니라고. 여봐라, 이 년을 당장 내쫓거라. 폭설이 몰아치는 한겨울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복수는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것이 죄가 되어 눈밭 속으로 내던져진 것이었지요. 제발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복순의 절규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복순은 맨발로 눈밭을 헤맸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피를 흘리며 걸었지요. 그리고 끝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로 말이지요. 눈보라는 밤새 몰아쳤고 복순의 몸 위로 흰 눈이 쌓여갔습니다. 과연 복순과 갓난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강문이라 불리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기와집 처마가 높이 솟아있고 대문이 3칸이나 되는 집이었지요. 마당에는 늘 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으니 멀리서 보아도 저 집은 부잣집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댁에는 남모를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부인 윤 씨가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딸 하나를 두었으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강문의 속은 날마다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해 봄 대감댁에 낯선 여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스물도 채 안 된 앳된 얼굴에 몸은 마르고 눈빛만 유달리 맑은 여인이었지요. 이름은 복순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입이 하나라도 덜어야 살 수 있는 집안 형편에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순의 아버지는 쌀 몇 말과 은전 몇 냥을 받고 딸을 대감댁에 넘겼고 복순은 그렇게 씨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대감댁에 들어서던 날 윤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복순을 훑어보았습니다. 입꼬리 하나 올리지 않은 채 코웃음만 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복순은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으나 윤씨 부인은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하인분이가 조심스레 복순을 데리고 물러났고 복순은 안채 구석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광에서 쓰던 멍석이 깔린 좁은 곳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복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문대감은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을 처음 맞이하던 밤에도 말 한마디 없이 일을 치르고는 자리를 떴지요. 복순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복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복순을 불러세워 온갖 굳은 일을 시켰고 밥상에는 찬밥과 시든 나물만 올렸습니다. 하인들 앞에서도 복순을 모욕하기를 서슴지 않았지요. 전현이 뭐라고 밥을 축 내느냐. 쓸모가 있어야 먹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윤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대꾸를 했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분이는 그런 복순을 보며 안타까워했으나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양반 집안일에 하인이 어찌 입을 댈 수 있겠습니까? 석 달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복순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아침마다 구역질을 했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지요.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더니 아이가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강문대감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으나 그날 밤 복순의 방에 쌀이 한가마니 들어왔습니다. 말없는 사람의 말없는 기대였지요. 윤씨 부인은 복순의 잉태 소식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안채로 들어가더니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윤씨 부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순을 볼 때마다 독사가 먹이를 노려보듯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복순은 그 시선이 무서웠으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복순의 배는 불러왔습니다. 복순은 밤마다 배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지요. 태어날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너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 어미처럼 살면 안 된다. 복순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만은 사람 취급받으며 살기를,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그것이 시바지로 팔려온 여인이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복순의 해산일도 가까워졌습니다. 대감댁은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아들이 태어나면 집안에 경사가 날 것이고 딸이 태어나면 복순의 운명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순은 그런 눈치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빌 뿐이었지요. 밤마다 복순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아이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작은 발길질이 느껴질 때마다 복순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이 아이뿐이라는 것을 복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복순은 해산을 했습니다. 산기가 오자 산파가 불려왔고 복순은 좁은 방에서 온종일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안 땀이 온몸을 적셨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복순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힘차게 우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산파가 아이를 받아 씻기고 포대기에 감싸는 동안 복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산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 사이로 술렁임이 번졌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안채로 전해졌습니다. 복순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이 집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복순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복순과 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딸이라고? 아들을 낳으라고 데려왔더니 딸을 낳았단 말이냐?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아이만 꼭 껴안았지요. 윤씨 부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쓸모없는 년 같으니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딸년을 낳아서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 윤씨 부인의 고함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복순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삼켰지요. 품 안의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으나 윤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나운 눈초리로 복순을 쏘아보았지요.
그때 사랑채 쪽에서 강문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강문은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순과 눈이 마주쳤으나 대감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고 분노도 없고 연민도 없었지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대감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감의 침묵이 곧 허락이라는 것을요. 아내의 행동을 막지 않겠다는 뜻이며 복순과 아이의 운명을 윤씨 부인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순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쓰러져 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대감이 떠나자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복순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지요. 당장 눈앞에서 치워라. 전현 얼굴 보기도 싫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방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분이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으나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양반 마님의 일에 하인이 끼어들었다가는 자신도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순과 아이는 집안에서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복순이 머물던 방은 더 구석진 곳으로 옮겨졌고 밥상은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찬밥에 시래기국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아이에게 먹일 젖이 잘 나오지 않았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밥을 굶어가며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하인들도 복순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밖에 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복순에게 말을 거는 이도 눈을 마주치는 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이만이 가끔 복순의 방 앞을 지나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순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갔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솟았지요. 그러나 복순은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보드라운 뺨을 어루만지며 복순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노라고요.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대감댁 기와지붕 위로 흰 눈이 쌓여갔지요. 복순은 얇은 이불을 끌어안고 아이와 함께 추위를 버텼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나 복순은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만은 따뜻하게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윤씨 부인은 며칠째 복순의 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통해 감시만 할 뿐이었지요. 마치 복순과 아이가 스스로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문 대감 역시 한 번도 복순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지요. 그 침묵은 냉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복순은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따뜻한 봄날이 펼쳐지곤 했지요. 아이와 함께 들판을 거닐고 햇살 아래서 웃음 짓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언제나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느껴지는 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은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눈발이었으나 해가 지면서 바람이 거세지더니 이내 폭설로 변했습니다. 눈보라가 대감댁 대문을 두드리고 기와지붕 위로 눈이 쌓여갔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도 우물가도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지요. 하인들은 저마다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대감댁은 고요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복순은 구석방에서 아이를 안은 채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요. 복순은 얇은 이불로 아이를 감싸고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복순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복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리였지요.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의 발소리가 복순의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복순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로 찾아오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하인 둘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은 촛불 아래서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일어나라.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애써 버텼지요. 마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턱짓을 했지요. 전현을 당장 내쫓아라. 오늘 밤으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복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갓난아이를 안고 나가면 얼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복순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마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가 아직 젖먹이입니다. 이 눈보라 속에 나가면 아이가 죽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더 올리며 차갑게 내뱉었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쓸모없는 것들은 이 집에 둘 수 없다.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복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순은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두 팔에 힘을 주며 끌려갔지요.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눈발이 복순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눈썹에 쌓이고 옷자락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복순이 울부짖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복순은 눈밭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복순의 몸이 쓰러졌지요. 아이를 감싸느라 복순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가 눈 속에 파묻혔으나 복순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지요. 복순은 눈밭에 엎드린 채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순과 아이는 그렇게 대감댁에서 버려졌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고 눈발은 바늘처럼 얼굴을 찔렀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복순은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복순의 발은 이미 감각을 잃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갔고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갔지요. 복순은 이를 악물고 걸었으나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길가 큰 바위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지요. 온몸이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이를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으로 아이를 감싸고 몸을 웅크려 바람을 막았습니다. 아이만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눈보라가 복순의 몸 위로 쌓여갔습니다. 복순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지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이 복순의 가슴을 더듬었지요. 복순은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아이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복순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한다. 너만은 꼭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복순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어려 있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복순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보라는 밤새 몰아쳤고 복순의 몸 위로 흰 눈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복순이 마지막까지 지킨 품 안에서 작은 생명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에서 눈발도 멈추었지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인적 없는 길 위로 첫 발자국을 남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외곽에 사는 최 노인이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을 넘긴 노파였으나 아직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은 맑았지요. 최 노인은 홀로 사는 처지라 새벽마다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눈이 많이 왔으니 땔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터였으나 그래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불을 떼야 했으니까요. 최 노인은 지게를 지고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걸음이 더뎠지요. 숨이 차올랐으나 최 노인은 묵묵히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길가 큰 바위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눈 속에 무언가 묻혀 있었지요.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것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물들어 있었지요.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노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려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여인의 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최 노인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여인의 옷자락을 헤쳤습니다. 그 안에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에 숨이 붙어 있었지요.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최 노인은 다급히 아이를 꺼내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으나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최 노인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지게를 내팽개치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달렸습니다. 늙은 다리가 눈밭을 헤치며 뛰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 노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이 따뜻해지자 아이를 이불로 감싸고 가슴에 품었지요. 아이의 입술에 미음을 떠넣고 작은 손과 발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숨소리를 살폈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점점 힘차졌지요. 최 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눈밭에서 살아남았으니 내 이름은 설이라 하마. 최 노인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라는 뜻이었지요. 설이는 그렇게 최 노인의 손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설이를 친손녀처럼 키웠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으니 미움과 죽으로 아이를 먹였고 삭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혔지요. 가난했으나 사랑만은 넘쳤습니다. 설이가 옹알이를 할 때면 최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설이가 처음 걸음을 뗄 때면 눈물을 글썽이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이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최 노인이 눈밭에서 주워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갖 말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저 아이가 그 눈밭에서 주워온 아이래. 어미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필시 제 새끼를 버린 천한년의 자식이겠지. 에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를 아이를 왜 주워다 키우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은 설이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설이가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렸고 아이들과 놀려고 하면 어미들이 자식을 데려갔지요. 설이는 어린 마음에도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어머니가 없어요? 5살이 되던 해 설이가 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어린 것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최 노인은 설이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하지만 할미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할미가 내 어미 노릇을 하마.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아이만은 꼭 사람답게 키우겠노라고요. 세월이 흘러 설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훤칠했고 눈빛이 유난히 맑았지요.
말수는 적었으나 생각이 깊었고 마음은 여렸으나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의 가르침대로 서리는 억센 풀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서리가 지나가면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고 아이들은 서리를 놀려댔지요. 야, 주워온 아이. 내 엄마가 누군지 알아? 널 버린 나쁜 년이래. 아이들의 놀림에 서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지요.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릴 때도 있었으나 최 노인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최 노인은 그런 서리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노인은 서리를 앞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지요. 서리야, 이 세상에는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단다. 하지만 그 말들에 흔들리면 안 된다. 사람은 약해도 마음까지 꺾이면 끝이야. 서리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단단했지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은 약해도 마음까지 꺾이면 안 된다는 그 말을요. 최 노인의 가르침은 서리의 뼛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훗날 서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밤의 가르침 덕분이었지요. 서리가 15이 되던 해 최 노인이 알아누웠습니다. 겨울 내내 기침이 끊이지 않더니 봄이 되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서리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밤새 이마를 짚었습니다. 늙은 몸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보며 서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노인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서리야, 할미가 너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서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노인은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최 노인은 그날 밤 서리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폭설이 몰아치던 새벽, 눈밭에서 얼어 죽은 젊은 여인을 발견한 이야기, 그 여인의 품 안에서 서리를 꺼내 안았던 이야기를 했지요. 여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나 아이를 감싸 안은 두 팔만은 굳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려 한 어미의 마음이 느껴졌다고요. 서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꾹 참았지요. 대신 할머니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할미도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몰랐다. 그러나 나중에 마을 사람들 말을 들으니 그날 밤 강문 대감댁에서 여인 하나가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강문, 그 이름이 서리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최 노인은 말을 이었지요. 그 여인이 시바지로 들어갔다가 딸을 낳았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몰라. 할미도 소문만 들었을 뿐이야.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했으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최 노인은 서리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서리야,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제 마음만 갉아먹는 것이다. 내 어미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끝까지 너를 지키려다 그리 된 것이란다. 서리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서리는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여름, 최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리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를 뒷산에 묻었지요. 무덤 앞에서 서리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서리는 조용히 진실의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였고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을 놓치지 않았지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어디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기억에 담았습니다. 그 대감댁 시바지가 딸을 낳았다가 쫓겨났다면서 폭설 치던 밤에 내쫓았다더라. 본부인 윤 씨가 얼마나 독한지 모른다니까.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대. 대감댁에서는 쉬쉬하고 있고 사람들은 서리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모른 척하며 귀를 열어두었지요. 장터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척하며 이야기를 주워 들었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말들이 서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문대감, 본부인 윤씨, 씨바지, 딸, 폭설, 추방,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서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서리는 울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을 찾아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17이 되던 해 서리는 마을을 떠나 고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삭바느질을 하며 끼니를 해결했고 틈이 나면 글을 배웠지요. 서당 앞을 지나다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리를 듣고 한자를 익혔고 장터에서 약재를 파는 노인에게 약초 이름을 배웠습니다. 서리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리는 대감댁의 소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문대감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윤씨 부인은 건재한지, 집안 사정은 어떠한지를 은근히 살폈지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풀을 뽑을 때 뿌리째 뽑아야 하듯 이를 도모할 때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서리는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지요. 서리는 품속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최노인이 서리를 발견했을 때 서리를 감싸고 있던 옷자락의 한 조각이었지요. 빛바랜 천이었으나 서리에게는 어머니의 온기가 담긴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서리는 천조각을 손에 쥐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기억만 품고 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어머니를 그 눈밭으로 내몰았는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했고 감춰진 것은 드러나야 했지요. 서리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0해 가까운 세월이 서리를 단단하게 빚어놓았지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일어나 옷깃을 여몄습니다. 고을 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서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기다려라. 이제 시작이다. 20해가 흘렀습니다. 강문대감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윤씨 부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요. 대감댁의 기와지붕은 여전히 높았으나 집안 사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강문대감이 늙어가면서 집안 살림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친척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었지요. 문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문대감은 끝내 아들을 얻지 못했고 본부인 윤씨가 낳은 딸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먼 친척들이 재산을 노리며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둔 토지 문서를 두고 시비가 붙었고 급기야 송사가 벌어지고 말았지요. 고을 수령이 직접 나서서 문초를 시작했고 대감댁의 속사정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문 대감댁에서 송사가 났다더라. 재산 다툼이래. 친척들끼리 으르렁대고 있다던데. 그 집안 속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소문이 있지 않았나? 옛날에 씨바지를 들였다가 내쫓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터마다 대감댁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일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은 고을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무렵 고을 어귀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20을 갓 넘긴 나이로 보였으나 눈빛은 깊었고 걸음걸이는 조용하되 흔들림이 없었지요. 수수한 옷차림에 별다른 치장도 없었으나 그 여인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풍겼습니다. 설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밭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니었지요.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스스로를 갈고 닦은 젊은 여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고을에 들어서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0해 전 자신을 내쫓은 그 대감댁이 여전히 저 언덕 위에 서 있었지요. 기와 지붕이 햇살에 번쩍였으나 서리의 눈에는 그것이 영광이 아닌 허울로 보였습니다.
저 지붕 아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저 대문 밖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내몰렸는지 서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리는 곧장 대감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터를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송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대화를 엿들었지요. 이번 송사에서 옛날 일들이 다 드러날 거래. 대감댁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던데. 그때 그 씨바지 말이야. 폭설 치는 밤에 갓난아이랑 같이 내쫓겠다면서 그 뒤로 어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대.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아직 진실은 묻혀 있었으나 송사를 틈타 옛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가 온 것이었지요. 서리는 먼저 대감댁에서 일했던 하인들을 찾았습니다. 20해가 흐르는 동안 대감댁을 떠난 이들이 여럿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서리가 찾는 사람은 분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그 이름이 나왔었지요. 어머니가 쫓겨나던 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하인이라고 했습니다. 분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을 떠난 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가 없었지요. 서리는 며칠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이웃 마을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서리는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분이는 이제 50이 넘은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거칠었으나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지요. 서리가 찾아오자 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오?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서리는 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천조각을 꺼내 보였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20해 전 폭설이 치던 밤 대감댁에서 쫓겨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조각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천은 분이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입고 있던 저고리의 천이었으니까요. 세상에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오?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지요. 저를 낳은 어머니는 그날 밤 눈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날 밤의 광경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복순이 아이를 안고 끌려나가던 모습, 윤씨 부인의 싸늘한 목소리, 대문이 닫히던 소리까지.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마님이 무서워서 쫓겨날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소. 그게 평생 죄가 되어 가슴을 눌렀소. 분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리는 분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송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머니의 원혼을 위로하는 길입니다. 분이는 서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복순의 모습이 어른거렸지요.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리는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분이 외에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이들을 찾아다녔지요. 대감댁에서 일했던 하인들, 그 시절 마을에 살았던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지요. 서리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요. 다만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실을 모으며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고을 수령의 문초가 계속되는 동안 대감댁을 둘러싼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20해 전 폭설 속에서 사라진 여인과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지요. 서리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을요. 고을 관하에서 문초가 계속되었습니다. 강문 대감댁의 재산 다툼으로 시작된 송사는 점점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지요. 토지 문서의 진위를 따지다 보니 옛날에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집안의 내력을 파헤치다 보니
감춰왔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대감댁에서 하인을 함부로 부렸다느니, 소작인들에게 곡식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느니 하는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문초가 이어지면서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댁에 시바지로 들어왔다가 사라진 여인들이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지요. 강대감댁에 시바지가 여럿 있었다던데 그 여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대. 본부인 윤 씨가 얼마나 독한지 시바지가 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내쫓았다더라. 그 중에 한겨울 폭설 치는 밤에 갓난아이랑 같이 쫓겨난 여인도 있었다는구먼. 소문은 장터에서 우물가로, 우물가에서 주막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지요. 대감댁의 높은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듯이요. 고을 수령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댁에서 일했던 하인들, 마을의 노인들이 관하로 불려왔지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 집안의 일에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화를 입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분이가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허연 중년의 여인이었지요. 분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수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아뢰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령이 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은 단단했지요. 말해보아라. 무슨 일이냐? 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20해 전 일입니다. 강대감댁에 복순이라는 시바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딸을 낳자 본부인 윤 씨가 폭설치는 밤에 갓난아이와 함께 내쫓았습니다. 소인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수령의 눈이 커지더니 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을 고하면 내 죄가 무거워질 것이다. 사실입니다. 하늘의 맹세코 거짓이 아닙니다. 분이는 그날 밤의 일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하인들을 데리고 복순의 방으로 들이닥쳤던 일, 갓난아이를 아는 복순을 대문 밖으로 끌어낸 일, 눈보라 속으로 복순이 사라지던 일까지요.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한마디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쓸모없는 년이라며 복순을 내쫓으라 명했습니다. 강대감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침묵이 허락이 되어 복순과 아이가 눈밭으로 내몰렸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관아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위의 관리들도 입을 다물었지요. 한겨울 폭설 속에 갓난아이를 아는 여인을 내쫓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일이었습니다. 분이의 증언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지요. 대감댁의 높은 담장 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이고, 그 불쌍한 것. 갓난아이를 안고 눈밭에서 얼어 죽었다니. 윤 씨 부인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강대감도 마찬가지 아니냐? 보고도 모른 척했으니 같은 죄인이지. 손가락질이 대감댁을 향했습니다. 그동안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지요. 대감댁 앞을 지나며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강문 대감은 관하로 불려갔습니다. 수령 앞에 선 강문의 얼굴은 흑빛이었지요. 20해 전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강대감, 하인의 증언이 사실이요? 수령의 물음에 강문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의 일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복순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도 돌아섰던 자신의 모습이요. 사실이요. 강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 고개를 숙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윤 씨 부인은 소식을 듣고 안채에 틀어박혔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하인들마저 윤 씨 부인을 피했습니다. 20해 동안 윤 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던 하인들이 이제는 등을 돌렸지요. 윤 씨 부인은 홀로 남아 이를 갈았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송사의 결과는 대감댁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재산 다툼에서 친척들의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강문 대감에게는 벌금이 내려졌지요. 집안의 비행이 드러났으니 관직에 나아갈 길도 막혔습니다. 대감댁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체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댁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백마지기 논밭을 거느리고 하인들을 부리던 집안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높던 기와지붕이 초라해 보였고 넓던 마당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문 대감은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빛이 흐려졌지요. 밤마다 사랑채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 후에는 20해나 늦은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요. 강문 대감은 그제야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대감댁은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송사가 마무리되고 대감댁의 비행이 세상에 드러났지요. 강문 대감은 벌금을 물고 관직의 길이 막혔으며 윤씨 부인은 고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안채에 숨어 지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번성하던 집안이 치욕 속에 무너져 내렸지요. 그러나 서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듯 허전했지요. 어느 날 아침 서리는 고을을 빠져나와 마을 뒷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지요. 20해 전 폭설이 몰아치던 그날 밤 어머니 복순이 마지막으로 숨을 내쉰 자리였습니다. 최노인에게 들었던 그 바위, 길가, 큰 바위 아래를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산자락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따스한 바람이 서리의 옷자락을 스쳤지요. 20해 전 그 겨울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알았습니다. 이 길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밭을 헤쳐나갔다는 것을요. 한 발 또 한 발 피를 흘리며 걸었다는 것을요. 서리는 마침내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크고 넓적한 바위였지요. 20해 세월이 흘렀으나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리는 바위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러진 자리, 어머니가 자신을 품에 안고 숨을 거둔 자리였지요.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서서 그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나 서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때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서리는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저고리에서 나온 천, 최노인이 간직해 두었다가 서리에게 전해준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서리는 천 조각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20해 전 그 폭설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온기가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혔습니다. 바람이 서리의 말을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를 내쫓은 이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서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위 아래 흙을 한 움큼 쥐었지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눕혔던 땅이었습니다. 저를 낳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딸이라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어머니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서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흐르지는 않았지요. 서리는 그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요. 이제 저는 떠나려 합니다. 이곳에 묶여 살지 않으려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은 원한을 품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서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옷에 묻은 흙을 털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흙이었으니까요. 서리는 바위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지요. 절을 마치고 서리는 돌아섰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걸었지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해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어머니의 원혼이 위로받았으니 이제 서리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을을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서리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저 멀리 대감댁의 기와지붕이 보였지요. 한때는 저 지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기와집일 뿐이었지요. 서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지요. 20해 전 어머니가 서리를 품에 안고 눈밭을 걸었듯이 서리도 한 발 한 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봄바람이 서리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진달래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서리는 걸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원한이 아니라 삶이라고요.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남겨진 자의 몫이라고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늘어졌지요. 서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죄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죄는 없지요. 그러나 버리고 외면한 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20해가 걸렸으나 진실은 끝내 밝혀졌고 죄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늘은 결코 잊지 않으니까요. 서리는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저 아래로 새로운 고을이 펼쳐졌지요.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지요. 서리는 그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어머니가 지켜준 그 삶을 향해서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